난 치매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치매라는 거야? 너희들 도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그 입으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두고 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엄마 치매 맞아요. 이렇게 집에 혼자 계시면 큰일 난다고요. 맞아요.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안전해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다고. 기가 막혀서. 이 자식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어머니에게 저러는 건지. 어머니에게 어마어마한 땅과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저러지 못할 텐데 많이 안타깝네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닭이 울어대는 소리에 김복래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부지런했어요. 작은 시골집 마루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서리가 내린 텃밭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올해도 배추가 잘 됐구나. 복래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그녀의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복래의 손놀림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챙기고 빨래를 널면서도 그녀의 머리 한켠에는 늘 한 가지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오래된 보따리 사이에 숨겨둔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와 함께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래는 매일 아침 그 봉투의 존재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복래 여사님께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돈으로 꼭 당신의 이름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편지의 주인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대기업 회장님이었어요. 20년 전 어느 겨울 눈보라가 치던 날 쓰러져 있던 그를 복래가 구해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봤어요. 며칠간 알아누운 그 남자가 깨어났을 때 복래는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라고만 말했죠. 그때 복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는 당시 경영난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던 중견기업 대표였어요. 복래의 따뜻한 돌봄을 받으며 다시 삶의 의지를 찾았고 그 후 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복래를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봉투를 남기고 갔어요. 이 은혜는 제가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돈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복래는 그때서야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복래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회장이 남긴 돈으로 읍내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샀고 몇 년 뒤에는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추가로 주변 땅까지 매입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그렇게 확실하게 투자를 늘려갔어요. 복래는 글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앞을 내다보는 눈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직감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타고난 감각을 보였어요. 읍내 어르신들도 복래 씨는 뭔가 다르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복래의 외모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신을 신고 허리가 구부러진 채 텃밭을 돌보는 모습은 누가 봐도 그저 가난한 농촌의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80평생을 홀로 버텨온 강인함과 남편 없이 자식 셋을 키워낸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복래의 눈에는 날카로운 빛이 서리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복례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웃들도 복례의 이런 면을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다. 복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는 은행 통장에 상당한 돈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돈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공개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요. 과연 자식들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복례는 사람의 본성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 지들이 어려워지니 어머니를 먼저 챙기지는 않네요. 오후에 복례는 읍내로 나갔습니다. 은행에서 호텔 건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땅값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그녀의 일장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시장 구경 나온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복례는 치밀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복례를 보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복례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호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말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수익률, 완공 예정일, 임대 계획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복례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요즘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라는 물음에 복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가끔 안부나 물어보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식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건강이나 생활에 대해 유독 많이 묻더라는 거였어요. 특히 며느리들의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한 날들이 많아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읍내 풍경 너머로 건설 중인 호텔의 철골 구조가 하늘을 찔렀어요. 저것이 완성되면 내 인생도 새로운 장을 열겠지. 복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호텔이 완공되면 그녀는 상당한 부를 갖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태수와 둘째 아들 현수, 그리고 딸 영숙이까지 모두 자신의 품에서 자라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요즘 들어 자식들의 태도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점점 더 많은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대화 중에도 재산 이야기가 자주 나왔어요. 복례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직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복례는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어요. 회장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때가 되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복례는 봉투를 다시 깊숙이 숨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바라보는지 확인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복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장마비가 많이 쏟아지던 날, 복례는 장독대 앞에서 젖은 손수건을 짜며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장맛도 벤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큰아들 태수와 큰며느리 선영 둘째 아들 현수와
둘째 며느리 미정이가 몰려왔어요. 인사도 없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는 모습에서 복내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얘들이 왜 이러지? 엄마, 요즘 왜 그래요? 태수가 처음부터 짜증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도 아버지 논에 물 대라고 3번이나 똑같은 소리 하셨잖아요. 완전 이상하다니까? 복래는 깜짝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분명히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태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바로 받아쳤어요. 맞아요. 저희도 걱정돼요. 어머니 치매시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복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분명히 안 했다고. 하지만 큰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그런 거라니까요. 연세도 80이 넘었고 둘째 아들 연수가 손에 쥔 열쇠를 짤랑짤랑 흔들며 말했어요. 내가 이것도 찾아드렸어. 냉장고 김치통에서 발견했거든요. 복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김치통에? 내가 언제 김치통에 열쇠를 넣었다는 거야? 정말로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복래는 자신의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방치하면 우리만 피곤해져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복래가 억울하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정말 그런 일 안 했어. 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미정은 복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치매는 본인이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래요. 복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크게 한숨을 쉬며 혀를 찼어요. 어머니, 어제 은행 가셨을 때도 그랬잖아요. 비밀번호 까먹으셔서 너무 애먹었잖아요. 은행 직원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러는데 저 완전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은행에서? 나는 비밀번호 기억하고 있는데. 복래가 반박하려 했지만 큰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불평했습니다. 어머님, 주변에 어머님 증상 얘기하니 치매라며 검사 받아보라고 했어요. 검사 받아봐요. 아니야, 나는 멀쩡해. 내가 잘 알아. 난 아무렇지 않아. 너희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복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본인은 다 아니라고 해요. 내가 치매다 하는 치매 환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현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시고. 복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언제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했어? 구체적으로 말해봐. 하지만 큰 며느리가 즉시 대답했어요. 어제도 점심 먹었냐고 1시간 사이에 4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복래는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 분명히 없었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하지만 아무도 복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복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분명히 오후 3시로 맞춰놨던 벽시계가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달력에 오늘 날짜 표시가 엉뚱한 곳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복래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나? 하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주방에서는 가스 냄새가 살짝 풍겨왔는데 분명히 끄고 나왔다고 생각했던 밸브가 조금 열려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안 잠근 건가?
복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실수하고 깜빡깜빡 잊는 건 아닐까? 자식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또 다른 혼란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병원 예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일이었어요. 내가 날짜를 잘못 기억했나? 병원에서 받아온 약 봉투들도 뒤섞여 있어서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자식들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시간을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에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현수가 큰 목소리로 가스 새는 거 모르셨어요? 이러다 집이 폭발하면 어떡해요? 복례는 억울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하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실수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겁도 났어요. 아, 진짜 답답해. 큰 며느리가 휴대전화에서 뭔가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완전 치매 증상이래요. 어머니 치매신데 집에서 우리가 돌봐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일도 해야 하고 어머님만 돌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작은 며느리가 맞아요. 솔직히 이게 더 심해지면 저희도 감당 안 돼요.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복례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정말 멀쩡해. 내가 했던 일들 기억도 나고 머리도 맑아. 왜 나를 치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태수가 딱 잘라 말했어요. 엄마,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멀쩡하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치매의 증상이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복례의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자식들이 나타나서 엄마가 또 그러셨네라고 말했어요. 복례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고 정말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약속이나 한 듯이 일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복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내가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도 기억 못하는 건가? 하지만 자식들은 동정하기보다는 짜증스러워했어요. 엄마, 인정하셔야 해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라고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정말로 자신이 이상해진 건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들이 자식들의 말이 맞다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자신의 기억만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복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자식들을 믿어야 할지 자신의 기억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내가 정말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가? 복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치매 환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멀쩡해. 분명히 멀쩡하다고. 며칠 후 복례는 계획이 다 있어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복례는 원장님과 짜고 입소를 했어요. 요양원 첫날 밤 복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방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어요. 일단 치매 할머니가 되자. 하지만 복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왜? 치매가 아니니까요.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곳에 보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노렸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복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요양원의 일과에 따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대부분 실제로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고 어떤 할머니는 자식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복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을 유지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요양보호사 김선희가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시라 적응이 어려우시죠? 좀 계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선희는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아주 능숙한 요양보호사사였어요. 47살의 그녀는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봤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복례는 선희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복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례는 요양원의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과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면회를 오는지, 요양원 직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다른 환자들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복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인내심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복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치매가 아니야. 어느 날 오후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복례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복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다른 환자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투도 또렷했고 기억력도 정상이었으며 판단력도 뛰어났거든요. 어르신, 그럼 왜 여기 계세요? 가족분들이 보내신 건가요? 복례는 선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갔는지 시계를 조작하고 물건을 옮겨 놓으며 혼란을 만들었는지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는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털어놨습니다. 선희는 복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분노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복례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이러는 게 아닐 거야.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요양원에는 복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더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팔기 위해 이곳에 모셔왔는데 실제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딸이 해외 이민을 가면서 잠깐만이라고 하고 이곳에 맡겼는데 벌써 3년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새 아파트를 사려고 집을 팔면서 임시로라며 이곳에 모셨지만 아파트를 산 후에도 모셔가지 않고 있었어요. 복례는 이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그런 가운데 복례는 요양원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원장인 정민수와는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63살의 정 원장은 이곳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고 복잡한 가족 사정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는 복례가 다른 환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어요. 복례 할머니, 진짜 이유가 따로 있으시죠? 제가 봐도 할머니는 전혀 치매가 아니신데요. 복례는 정 원장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놨어요. 정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만 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례는 요양원에서도 자신의 투자 관리를 계속했습니다. 선의의 도움을 받아 몰래 은행에 전화를 걸어 호텔 건설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부동산 시세도 체크했어요. 다행히 호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완공까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복례는 마음을 다독이며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호텔이 완공되면 자신의 진짜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때가 바로 반격할 때였습니다. 한편 자식들은 정말로 복례의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현수는 변호사를 만나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를 근거로 재산 관리권을 자신들에게 넘기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치매이시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야죠. 혼자 두면 사기꾼들한테 당할 수도 있고요. 태수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숨겨둔 진짜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농협 통장에 적은 돈과 낡은 시골집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미 복례의 집을 뒤져서 팔 만한 물건들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한복 중에 괜찮은 것들 있네. 이거 중고로 팔면 될 것 같아. 여기 금반지도 있고. 어쨌든 우리 거니까 가져가자. 그들은 복례가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가면서도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치매라서 어차피 모르실 텐데 뭐라며 합리화했어요. 손주인 지우는 요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할머니를 보러 왔고 다른 가족들과 달리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복례는 지훈에게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멀쩡하다. 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날 여기 보낸 거야. 돈 때문에 말이야. 지훈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믿기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말과 행동은 치매 환자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지훈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지훈을 조용히 말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머니한테 계획이 있어. 복례는 지훈에게 서랍 속 봉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있는 서류들이 할머니의 진짜 재산이야. 호텔이 완공되면 할머니는 큰 부자가 돼. 그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알았지? 지우는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큰 부자였어요? 그럼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더 탐낼 텐데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 때가 되면 할머니가 모든 걸 밝힐 거야. 그때 얼마나 후회할지 보자꾸나. 요양원 생활이 1달쯤 지났을 때 복례는 자신만의 반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희와 정 원장은 복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어요. 어르신, 저희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이런 건 참을 수 없어요. 선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정 원장도 필요하면 언제든 증언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어느 날 오후 복례는 요양원 정원에 앉아 멀리 보이는 읍내를 바라봤습니다. 호텔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외관 공사만 남겨두고 있었고 1달 후면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복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치매로 만들어 이곳에 보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례에게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었어요. 밤이 되면 복례는 침대에 누워 모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호텔 완공일, 재산 공개 시점, 자식들에게 최종 발표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곧 상황이 뒤바뀔 거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 복례는 그날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두 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 복례의 자식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현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머니의 재산 목록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시골집 하나에 농협 통장 잔고가 고작 이것뿐이라고요? 태수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어요. 네, 현재 파악된 재산은 이게 전부입니다. 어머님이 치매시니까 혹시 어디에 돈을 숨겨두셨을 수도 있겠지만 큰 며느리가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아껴 사셨는데 이것밖에 없다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엄마가 은행 가시는 걸 가끔 봤거든. 농협 말고 다른 은행에도 계좌가 있을 수 있어. 작은 며느리가 휴대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은행 여러 군데에 나눠서 돈 넣어두시잖아요. 어머님도 그랬을 수 있어요. 확인해봐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복례의 더 이상의 재산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복례가 얼마나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회장이 남긴 돈으로 투자한 호텔 부지와 관련 서류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복례 명의의 다른 통장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자식들은 복례의 집을 완전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숨겨둔 게 있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태수가 안방 장롱을 뒤지며 말했어요. 큰 며느리는 부엌 찬장을 샅샅이 뒤졌고 작은 며느리는 마루 밑까지 확인했습니다. 작은 아들 현수는 심지어 마당의 장독대 주변까지 파헤쳤어요. 혹시 땅에 묻어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큰 며느리가 안방에서 오래된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모두가 달려들어 보따리를 열었지만 안에는 복례의 오래된 한복과 장신구들만 들어 있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봉투도 열어봤지만 그 안에는 복례의 어린 시절 사진과 남편의 유품들만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봉투는 이미 손자 지훈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둔 상태였어요. 아, 진짜 짜증나. 둘째 며느리가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아무것도 없나 봐요. 우리가 기대한 게 너무 많이 했나?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야. 엄마 성격상 모든 걸 다 드러내실 분이 아니거든. 현수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일단 집부터 우리 명의로 넘기자. 나중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복례는 요양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면회 올 때마다 집 상황을 자세히 알려줬거든요. 할머니, 어른들이 집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정말 너무해요. 지훈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탐욕은 사람을 눈멀게 하거든. 그런데 지훈아, 그 애들이 진짜 중요한 건 못 찾았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봉투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복례의 딸 영숙이는 요양원 면회를 왔을 때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은행에도 돈이 있으세요? 복례는 치매인 척하며 멍하니 바라봤어요. 돈? 무슨 돈? 나는 돈이 없는데.
영숙이는 답답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디에 저축해 둔 거 없어요? 복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저축? 그게 뭐야?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영숙은 복례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엄마가 치매 아닌 거 아니야? 아니면 오빠들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오빠들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영숙이도 결국은 재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엄마, 그래도 집은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복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너도 똑같구나. 영숙이는 힘없이 돌아갔어요. 잠시 후 복례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이가 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고 알려준 것이었어요. 어르신, 호텔 완공이 다음 주로 앞당겨졌대요. 그리고 임대 문의도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복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빨리 되는구나. 선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르신, 정말 그 호텔이 어르신 거예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땅까지 다 내 거야. 복례는 정 원장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호텔 완공 기념식에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정 원장이 의아해했어요. 가족분들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복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자식들에게 보여드릴 때예요. 자식들은 복례의 집을 정리하며 요양원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재산이 이것밖에 없으면 요양원비 어떻게 감당해? 태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큰 며느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이 돈으로는 몇 년 못 가요. 현수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보태야 한다는 거야? 완전 부담인데. 둘째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더 싼 요양원으로 옮기는 건 어때요? 요즘 지방에 괜찮은 데 많잖아요. 태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것도 부담이야. 차라리. 그는 말을 멈췄지만 모두가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더 빨리.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복례는 이런 자식들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어른들이 할머니가 빨리.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복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의 욕심이란 그런 거야. 하지만 지훈아, 할머니는 아직 죽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오래 살면서 그 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보여줄 거야. 복례는 선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호텔 완공식 날 우리 가족들 다 불러줄 수 있죠?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르신.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놀라는 게 목적이야.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복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치매 환자로 살지 않을 거였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확인했고, 이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김복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호텔 완공식까지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날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자식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충격이, 세상에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다. 복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차 있었어요. 호텔 완공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태수와 현수는 김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내려는 계획이었어요. 엄마가 치매라 해도 일단 도장은 찍어야 하니까. 태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 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복례는 요양원 상담실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살짝 귀띔해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선희가 복례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가족들이 상담실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집과 재산 관리를 자녀분들이 대신 해드리기 위해서요. 복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며 치매인 척 연기를 계속했어요. 이게 뭐야?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네. 태수가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엄마 대신 집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복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도장이 어디 있지? 나는 도장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며느리가 조급해하며 복례의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도장 맞죠? 그런데 복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걸 하라고 해? 복례가 큰 소리로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 태수예요. 엄마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복례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습니다. 태수? 태수가 누구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김 변호사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받기 어렵겠는데요. 현수가 급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엄마가 가끔 이런 증상을 보이시거든요. 조금 기다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복례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왜 나를 이런 곳에 둔 거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요양원 직원들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복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종이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요.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큰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진짜 답답해요. 치매 환자가 뭘 안다고. 그 순간 상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변호사도 요양원 직원들도 모두 큰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환자분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태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큰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희도 바쁜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요? 그냥 강제로라도 도장 찍게 할 수는 없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복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거였어요. 정 원장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례의 가족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을 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좀 안정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오면 될까요? 큰아들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가 컨디션이 좋을 때 다시 와야겠어.
하지만 복례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정에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저희가 대신 서명할 수 있지 않나요? 김 변호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요양원에서 어머님 상태에 대해 좋지 않은 증언을 한다면 그때 요양보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평상시에는 어르신이 이 정도로 심하진 않으세요. 오늘처럼 갑자기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말에 자식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례는 계속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무서워가라고 해 그러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한테 자꾸 뭐라 하잖아. 이 모습을 본 요양원 직원들과 정 원장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니 오늘은 서명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시죠. 태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죠. 엄마, 저희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만 복례는 여전히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복례는 요양보호사님에게 고마워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치매인 줄 알았다니까요. 복례도 웃었어요. 80년 넘게 살면서 터득한 지혜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손자 지훈이 급하게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모두들 집에서 할머니 물건들을 다 뒤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복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숨겨둔 그것들은 괜찮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말씀하신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복례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지훈아, 이제 정말로 때가 온 것 같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복례는 지훈에게 자신의 최종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내일 모레가 호텔 완공식이야. 그날 모든 것을 공개할 거다. 저것들이 얼마나 놀랄지 보자꾸나.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른들이 더 화낼 것 같은데. 복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나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어. 그날 밤 복례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자식들의 탐욕, 며느리들의 본색,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복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어요. 김복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례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호텔 완공식 하루 전, 복례는 선희와 함께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입을 옷 좀 준비해 줄 수 있어요? 복례가 부탁했어요. 선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옷을 원하세요, 어르신? 복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복이요. 그것도 가장 격식 있는 한복으로. 내일은 김복례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거든. 선희는 복례를 위해 읍내 한복집을 찾아가 최고급 한복을 빌려왔습니다. 진한 자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그리고 금실로 수놓인 섬세한 무늬가 들어간 정말 품격 있는 한복이었어요. 어르신, 이 한복 맘에 드세요? 이거 입으시면 정말 귀부인 같으실 거예요. 선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복례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내일은 김복례가 아니라 진짜 사업가 김복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각 복례의 자식들은 마지막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집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엄마가 어제 완전히 이상하게 굴었잖아. 이대로는 서명을 받을 수가 없어. 태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아니면 의사하고 상의해서 더 강한 진정제라도 써볼까요? 그러면 좀 얌전해지실 것 같은데.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위험해. 크게 문제될 수 있어. 그때 둘째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어요. 아, 그런데 내일 읍내에 새 호텔 완공식이 있대요. 꽤 큰 규모래요.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시어머니 문제가 급한데.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계속 휴대전화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근데 이 호텔 이름이 해담 그랜드 호텔이래. 완전 멋지게 지었나 봐. 태수가 별 관심 없이 말했습니다. 호텔이 어쨌든 우리 엄마 문제부터 해결하자. 현수도 동의했어요. 맞아, 엄마 서명 받는 게 제일 급해.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의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이 호텔 진짜 크네. 이 정도면 얼마나 들었을까? 둘째 며느리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지 매입부터 건설까지 수백억 원이 들었다고 나와 있어. 완전 대박이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이 호텔이 복례와 관련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태수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요양원에 가자. 이번에는 정말로 서명을 받아야 해. 하지만 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제처럼 또 이상하게 굴면 어떡해? 요양원 직원들도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 않고.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사를 섭외해 볼까? 돈 좀 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 복례는 요양원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원장을 불러 내일 계획을 최종 확인했어요. 원장님, 내일 완공식에 제 가족들 모두 오라고 연락드렸죠? 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해담 그랜드 호텔 완공 기념식에 특별 초대되었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가족분들이 많이 놀라실 텐데. 복례가 담담하게 웃었어요. 원장님,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이 저를 치매로 만들어서 여기 보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정 원장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담하실 수 있다니. 복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지훈아, 내일 해담 그랜드 호텔 개관식에서 쓸 서류들 모두 준비되었지? 지훈이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호텔 소유권 증서, 부지 매입 계약서, 투자 증명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복례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지훈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복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내 부모랑 작은아버지네랑 고모. 그동안 할머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보여줄 거야.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해담 그랜드 호텔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걸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완공식 당일 아침, 복례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며 한복을 입혔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어요. 어르신, 정말 멋지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선희가 감탄했습니다. 복례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김복례야. 지금까지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지.
호텔 완공식장은 읍내 최대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해담 그랜드 호텔 앞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역 유지들, 언론인들, 건설업체 관계자들까지 읍내에서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무대에는 해담 그랜드 호텔 개관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화려한 꽃장식이 행사장을 더욱 빛내고 있었어요. 복례의 가족들도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태수와 선영, 현수가 미정, 그리고 딸 영숙이까지 모두들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왔어요. 왜 갑자기 호텔 개관식에 초대장이 온 거지? 태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선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와, 이 호텔 진짜 대단하네. 이 정도면 얼마나 들었을까? 미정이 해담 그랜드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어요. 완전 멋져. 서울에 있는 호텔 못지않네. 현수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읍내에 이런 호텔이 생기다니. 완전 대박이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호텔이 복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딸 영숙이 초대장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 귀빈석에 앉으라고 되어 있네. 왜 우리를 특별 귀빈으로 초대한 거지? 태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좋은 일이잖아. 공짜로 구경하는 거니까. 가족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귀빈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해담 그랜드 호텔의 실소유주이신 김복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무대를 바라봤어요. 복래의 가족들은 김복래라는 이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복래? 설마 우리 엄마 이름과 같은데?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무대 위로 올라온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로 지내던 복래가 아니라 품격 있는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진짜 사업가의 모습이었거든요. 태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 우리 엄마야? 큰 며느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무대 위의 복래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닌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마이크를 잡은 복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래입니다. 오늘 해담 그랜드 호텔 개관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래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 은인분이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로 저는 이 땅을 사들였고 오늘 이렇게 해담 그랜드 호텔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복래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진심이었죠. 복래는 객석에 앉아 있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족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복래의 시선이 태수, 현수, 선영, 미정, 영숙에게 향했습니다. 자식들은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최근에 제가 치매에 걸렸다며 요양원에 모셔주신 자식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래의 말에 회장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언론인들도 카메라를 들고 복래를 집중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절정이 시작되었어요. 복래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치매에 걸렸다며 요양원에 모셔주신 자식들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론인들은 카메라는 복래의 가족들에게 향했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현수 그리고 며느리들과 딸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진짜 우리 엄마야?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인 선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황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저기에? 작은 며느리는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해담 그랜드 호텔 김봉래 회장이라고 검색해보니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가 진짜 호텔 사장이었어. 무대 위의 봉래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읍내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봉래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치매 환자일까요?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봉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한 기업인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땅을 매입했고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봉래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것이 해담 그랜드 호텔의 소유권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지 매입 증명서, 투자 내역서입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와 봉래에게 서류들을 전해줬습니다. 사회자가 서류들을 확인하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정말로 김봉래 회장님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 증서가 맞습니다.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봉래의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분은 우리 어머니인데 치매 환자예요. 하지만 봉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야, 조용히 해. 봉래가 마이크를 통해 유창하게 말했어요. 해담 그랜드 호텔은 총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었고 객실 수는 200개, 부대 시설로는 여러 개의 연회장과 사우나 시설이 있어. 큰 며느리가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분명 치매예요. 의사 진단서도 있어요. 하지만 봉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의사 말이지? 너희들이 골프 치는 사이인 그 의사? 이선영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봉래가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어요. 봉래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계를 조작하고 달력을 바꿔놓고 제 물건들을 다른 곳에 숨겨놓으며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현수가 급하게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그런 증상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봉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내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삭제한 것도 기억나고 작은 애가 가스밸브를 일부러 열어둔 것도 약봉투를 마구 섞어놓은 거 다 기억나? 미정이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봉래가 계속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것도 모두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한 짓이라는 것도.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봉래의 자식들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못된 자식들이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봉래는 지훈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라. 지훈이 봉래 옆에 서자 봉래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만이 저를 진정으로 믿어줬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저를 버렸을 때도 이 아이만은 제 편이었어요.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봉래가 마이크를 높이 들었어요. 해담 그랜드 호텔의 모든 권한을 제 손자 지훈이에게 양도하겠습니다. 회장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봉래의 자식들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태수가 무대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태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복례는 차가운 시선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나를 치매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버린 너희들이 가족이라고? 며느리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례는 단호했습니다. 용서? 너희들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복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요양원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로서가 아니라 해담 그랜드 호텔 명예회장으로서 말이죠. 복례의 말에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언론인들이 복례의 자식들에게 달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든 건가요? 재산을 노리고 한 일인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자식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무대에서 내려와 지훈과 함께 걸었어요. 사람들이 복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가운데 복례의 자식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회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태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복례는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지훈이 복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복례의 이야기가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치매로 몰린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자식들의 탐욕과 어머니의 복수 같은 제목으로 전국에 알려졌어요. 복례는 하루아침에 전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복례를 요양보호사 선의와 정원장,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환영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선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복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김복례로 살 수 있게 됐어. 해담 그랜드 호텔 개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복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가 아닌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요양원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복례를 할머니가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고 복례만을 위한 특별실이 마련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지훈 대표님께 연락드렸어요. 선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매일 아침 정장을 갖춰 입고 해담 그랜드 호텔로 출근했어요. 명예회장 사무실에서 지훈과 함께 호텔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한 결정들에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예약률이 90%를 넘어섰어요. 정말 대성공이에요. 지훈이 기쁘게 보고했어요. 복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직원들 복지도 잊지 말아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되어야 해. 한편 복례의 자식들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복례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간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태수 씨,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만두셔야겠습니다. 사장이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태수는 절망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선영도 친구들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 시어머니 치매로 만든 그 며느리 맞지? 라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에 대한 대출이 중단되었고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했어요. 현수 씨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주요 거래처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어요. 미정은 동네에서 아예 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며느리야라는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영숙은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그녀 역시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오빠들을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를 믿었어야 했는데, 영숙은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후회했어요. 남편도 미영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욕먹게 생겼어. 어떻게 자기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영숙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복례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소외된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복례가 정 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정 원장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회장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담 그랜드 호텔은 날이 갈수록 유명해졌습니다. 복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어요. 김복례 회장님을 보러 왔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사람들은 복례를 만나기 위해 호텔을 찾았고 복례는 흔쾌히 그들을 만나줬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우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 할머니여서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복례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유일한 가족이야. 앞으로도 바른 마음을 잃지 마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어느 날 태수와 현수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차림도 그렇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면회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희가 복례에게 전했지만 복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태수와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요양원을 찾아와서 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 가곤 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은 계속 찾아왔지만 복례는 끝까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며느리들도 궁지에 빠졌습니다.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너희 엄마는 할머니 괴롭힌 나쁜 사람이지? 라며 놀림받았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아이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머니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들은 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딸 영숙은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빠들을 말렸어야 했는데 저도 재산에 눈이 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례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용서? 그때는 생각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복례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자식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태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수는 빚에 쪼들리며 살아야 했어요. 며느리들은 우울증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영숙은 남편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이혼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것이 그들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일의 결과였습니다. 해담 그랜드 호텔 개관 1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례는 이날을 위해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야. 복례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복례는 무대에 서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복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며 정말 값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자식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복례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학대였습니다. 회장에서 탄식 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치매가 아닌 저를 치매 걸린 사람으로 만들어 억지로 요양원에 보낸 그들을 왜 용서해야 합니까? 복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겁니다. 지훈이와 요양원 식구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말이죠.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복례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 뒤편에서 태수와 현수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몰래 행사를 보러 왔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을 듣고 절망했어요. 정말 끝났구나. 엄마는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태수가 오열했습니다. 현수도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복례는 자식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습니다. 늦었어. 이제 와서 눈물 흘려도 소용없다. 복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그들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태수는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고 현수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미영은 남편과 그냥 살고 있었고 그들 모두 매일 후회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복례는 83이 되어서야 진짜 인생을 찾았습니다. 해담 그랜드 호텔 명예회장으로서, 요양원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지훈의 할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요양원 정원에서 복례는 지훈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담 그랜드 호텔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아, 어떤 일도 되돌릴 수 없어. 그 애들은 할머니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복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인생 뭐 있냐? 복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복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노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낸 강인한 여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평생 후회하며 어머니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야 했어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품어주는 게 부모인데 복례 할머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나 보네요. 언젠가는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자식들이 뉘우친다면요. 부모님께 잘합시다. 잘해드리고 싶어도 안 계시면 잘해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전화 자주 하시고 옆에 계시면 꼭 안아드리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